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업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들이 그 베트남에서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에서 지금 신사업이라고 그러면 뭐 공유경제라든가 핀테크도 물론 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많이 되고 베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그 이전에는 그 베트남 정부가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베트남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보급한 수나 아니면 은행 계좌 수를 보면은 전체 평균 한 35% 정도 수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 60%, 65%에서 70% 베트남 국민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아, 계좌 자체가 계좌 자체가 없습니다. 계좌가 없다는 말은 신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은행 거래를 안 한다. 은행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불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같이 베트남은 지금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래를 하거나 이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기회로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는 세수를 뭔가 받기 위해서 투명성이 있는 것들을 이끌기 위해서 공유경제 같은 걸 많이 오픈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모바일로 뭐 결제가 되든 아니면 뭔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든 그 결제에 대한 세금이 뒤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베트남의 온라인 거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만약 이걸 클릭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OD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캐시 온 딜리버리. 물건을 받고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배달하는 친구가 이 물건을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물건 확인하고 현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퀵 서비스 같은 거네요. 퀵 서비스 같은 거죠. 돈을 물건을 이제 먼저 보고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니 모바일 결제니 신용 결제니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다 끝나잖아요. 네. 베트남은 아까처럼 온라인상에서 결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건. 그러니까 거의 한 80%가 COD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현금 거래. 현금을 거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판매 회사가 돈을 얼마 팔았는지 국가에서 세수를 갖고 오기에는 되게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약간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비대면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지금 음식 배달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도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랩푸드를 만들고 그리고 뭐 공유 경제 시장을 막 선점하고 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O2O 쪽 그리고 온라인 쪽의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같이 이제 베트남이 드디어 이제 현금 결제에서 모바일 결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 아까 더불어 이제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정부 지원책이나 활성화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더불어 코로나 덕분으로 온라인에 대한 이게 일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시장의 어떤 활성화, 그 전체 유통 가운데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죠. 사업하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인 것 같다. 그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베트남 내에서 온라인이 1, 2, 3, 4등 업체들이 전부 다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지분을 참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했군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들은 대부분 다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코로나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거래로 다 옮겨간 거거든요. 배달도 구매도. 그러니까 그 시장이 과거의 현금 중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중국의 빠른 성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원인을 보통 그 저항,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처럼 뭐 순서대로 가가지고 오프라인 유통이 꽉 자리를 잡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저항, 이게 세력이 생기는데 거기는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가버려 가지고 뭐 그런 벽이 없다, 진입 장벽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 저도 이제 유선을 넘어서 이제 무선으로 중국이 바로 가고 중국 정부도 일단은 그런 대부분의 소시민을 위해서 아까치 뭐 핀테크나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을 양성시켜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하고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게 했다고 했는데 베트남은 좀 더 심합니다. 아, 그래요? 베트남의 일반 저희 직원들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소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글로벌 쪽의 소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옛날부터 이제 프랑스나 뭐 러시아,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중국 정부처럼 뭐 어떤 걸 통제하거나 차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어요. 네. 오픈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전히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내 기득권은 대부분 다 공안이 잡고 있어요. 아, 공안이. 통신사, 금융회사, 각종 산업들은 공안 기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안 기업이랑 우리가 공안이라는 건 약간 국가 기업이라고 보면 아, 돼요. 국가. 예, 국가 그러니까 기업. 국영 기업으로. 예, 맞아요.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같이 베트남 정부가 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수가 없다 보니까 그 국영 기업의 지분을 글로벌에 지금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예, 매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에 매각을 통해 가지고 세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글로벌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요구하죠. 정말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준 내에서의 투명성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베트남의 지금 환경이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고 나서 거기서 했던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이 보니까 모든 거에 플러스 인터넷.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뭐 키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과 관련된 그리고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반개 그 비즈니스들이 확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그 정부의 그 주요 미는 정책이 이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뭐 좀 있나요? 특색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쪽에 금융과 IT 쪽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전자정부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고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약같이 베트남은 정부가 돈이 없는 편이에요. 아, 정부가.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OECD 국가들의 원조자금 ODA라고 하는데 원조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하철을 놓거나 뭐 병원을 짓거나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ODA 자금을 통해서 베트남 정부에 뭐 병원을 지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지어주고. 그 정도로 베트남은 아까 이제 세수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먼저 피력하고 있고 그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 국영 기업을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규정을 완화시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아까같이 인터넷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일반 국민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속도라든가 그 통신의 인프라는 어떤가요? 통신사도 국영 기업이 물론 많이 잡고 있는데 베트남의 제 지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트남 인터넷 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트남은 어느 식당, 어떤 카페에 가더라도 다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처럼 LTE나 5G까지는 안 갔는데 베트남도 지금 5G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LTE나 이런 쪽에 속도 개선이 엄청나게 빨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라인 시장도 급속도로 그 인프라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예, 지금 매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핀테크, 그러니까 전자결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자결제는 결국 온라인 네. 관련된 곳들에 다 붙여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그 공기, 온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베트남의 그런 시장의 확대를 그 예측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또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베트남을 허브를 두고 많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 포함해가지고 많은 산업체들이 들어왔거든요. 현재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이 한 9천 개 정도 되고 한국 거주인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인 대상으로 해도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만큼 구성이 돼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방식, 아까같이 편하게 주문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들, 그게 이제 베트남에 파급이 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는 글로벌 내에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이미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거기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만들고 내고 있어요. 네. 그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베트남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 왜요? 하루가 멀다 하고 40층짜리 건물들이 지금 오픈되고 있고요. 그 건물 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어떤 뭐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전자 가전 메이커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없는 게 없고요. 여기가 베트남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활동은 새벽부터 밤 새도록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열기는 이게 베트남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현장에서는 그게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네. 그러면 그 핀테크 관련 그 종사자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평가하기에 베트남의 이런 온라인 쇼핑은 정말 잘 돼 있다. 혹은 그런 현금 결제 서비스 회사들이 있겠죠, 거기도? 네. 정말 여기는 성장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음식 배달 쪽이에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인 걸 전제로 하고. 예, 지금은 음식 배달이 브랜드는 지금 음식 배달의 브랜드, 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1등인데 베트남에는 배달의 민족이 1등은 하진 않아요. 베트남은 이제 호치민에서 이번에 하노이로 이제 확장을 했는데 제가 호치민에서 음식 배달을 한국처럼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편하게. 그러니까 배달이 어느 정도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한 배달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서 여기는 정말 뭐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뭐 UX, UI 뭐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서비스라든가 여기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선호하는 회사라면? 저는 그랩푸드는 정말 그랩이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랩은 차량 공유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회사가 딜리버리 회사를 만든 게 그랩푸드인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랩을 통해 가지고 저도 베트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그랩이니까 그랩이 제 일상이에요. 그랩이 제 일상이다 보니까 그 일상에서의 그 딜리버리를 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회사는 상장이 돼 있나요, 베트남에? 그랩푸드의 지금 시총 가격이 제가 아마 올 연초에 우리나라 14조 정도가 넘었거든요. 아, 상장돼 있어요? 상장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냥 투자 받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시리즈로 계속 투자를 받고 있고 그 투자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포함해가지고 글로벌의 소프트뱅크에 이번에 손정희까지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장돼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푸드 서비스 그렇고요. 오토 서비스로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전자지갑,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우리 현금 결제 예. 온라인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우리 뭐라고 하죠? 피지사라고 그러나요? 예, 피지사라고 합니다. 피지사 같은 기업들도 뭐 상장된 게 있나요? 상장은 안 됐는데 이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아까 이제 피지 네. 온라인 결제를 해주는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입니다. 피지가 지금 베트남에 34개 정도가 있는데 외국 기업들한테는 피지 라이센스를 주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국내 기업만 키우는군요. 근데 국내 기업을 외국계 기업이 사죠. 지분 인수를. 지분 인수를.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피지 상위 10개 업체들의 지분을 보면은 베트남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지분은 뭐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제한이 조금 따릅니다. 몇 프로 뭐 이상은 안 되고 뭐. 그게 아까 같이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은 공항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국영 기업. 그렇죠. 국영 기업의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더라도 약같이 요쪽 시장이 좀 형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결제 시장이 아까같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쪽에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쪽의 결제 시장이 같이 확대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쪽에 많은 상위 랭커들이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된 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글로벌 쪽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앞으로 더 갈 거니까 베트남의 큰 기업들이 이쪽 피지 시장으로 들어와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했고 거기에 이제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베트남의 메이저 업체들이 피지로 들어와요. 뭐 대표적인 게 빈그룹 같은. 빈그룹. 빈그룹이 사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잖아요. 재벌 그룹이죠. 근데 우리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도 그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기존의 그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정부에서 막아줬죠.
아, 막아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시장을 육성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은 못 들어가겠잖아요. 아,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뭐 상위 10대 그 피지사들을 위협하는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그룹에서 뛰어들어갔다고 하면은 빈그룹의 어떤 그 비전도 있겠네요.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저한테 이제 베트남 쪽의 시장 환경을 많이 의뢰를 하는데 빈 그룹 중에 계열사 중에 빈 아이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빈 아이디. 빈 아이디가 이제 아까 같이 피지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빈 아이디가 어떻게 있냐면 아까 베트남 신용 정보 회사가 없어요. 우리 나이스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베트남 빈 그룹은 베트남에서 주거용 오피스나 뭐 사무용 오피스에 대해서 마켓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고 병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마무시한 빈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마일리지를 빈 아이디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빈 아이디에서 한 예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호치민에 8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게 빈 그룹 거거든요. 거기 엘리베이터에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빈 그룹이 했잖아요. 빈 아이디 회원 가입을 하면 20%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빈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 빈 아이디 지금 얘기하신 그 예. 회사도 상장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빈 아이디를 지분을 어느 빈 그룹의 또 계열사가 네,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지 지분 구조를 확인하면 거기가 이제 비전이 있는 거겠네요. 미래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빈그룹에 지금 SK부터 해가지고 많이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빈그룹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빈페스트라는 회사인데 자동차를 만들면서 지금 굉장히 적자가 좀 심해요.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투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빈그룹은 국영기업이 아니거든요. 민간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못하는 것들을 빈한테 많이 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핀테크 관련된 그 뭐 피지사가 됐든 아니면은 뭐 그런 온라인 그 O2O 서비스 기업이 됐든 아직은 상장된 것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상장된 건 없습니다 아직. 아,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상장 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상장하는 시점에 뭔가 상황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같이 베트남의 유명한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쪽에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서 굳이 상장하지 않더라도 투자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시리즈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법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기업 공개를 하는 거는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많은 결제 기업들이 모기업이 있어요. 모기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를 가진 핀테크 쪽에 그 자회사를 가진 그 기업이 모기업이 어디냐, 네. 그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가장 핫하고 뭐 상장이 가까이 가는 게 잘로라는 회사죠. 잘로? 우리나라 카카오톡. 아, 거기 앱 예. 서비스 앱인가 아니에요. 보죠? 메신저 서비스. 아, 메신저 예, 서비스. 우리나라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거고요. 잘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라인이라 뭐 많이 있었지만 예, 많이 있었어요. 라인도 있었고 카카오톡도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다 실패하고 나갔는데 지금 베트남 내에서 지금 잘로라고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거의 국민의 90% 이상이 쓰고 있거든요. 아, 그 베트남 내에서는 우리 지금 카카오톡처럼 예, 그렇게 쓰고 그 있으니까. 토종 앱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잘로가 행보를 보면은 카카오톡하고 똑같아요. 잘로페이를 만들었어요. 아, 카카오페이처럼. 그리고 잘로가 또 다른 형태의 뭐 생활금융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 잘로는 상장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은 다 상장이 안 돼 있네.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을 좀 지금 행보를 좀 보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그 잘로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 비전이 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글로벌 펀드사들이 잘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네. 하고요. 또 금융권에 계시니까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접촉하는 그 뭐 한국에서도 은행들 많이 접촉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 은행들도
뭐 증권사님은 다 접촉하실 텐데 여기는 정말 경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 그러니까 내부자가 관계자가 사실은 그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잖아요. 네. 야 여기는 정말 비전이 있다. 여기는 정말 뭔가 그렇게 좀 좋은 느낌이 드는 금융 기업들을 좀 본 적이 있나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은 봤어요. 한국 기업? 신한은행 베트남이 지금 베트남 소매 시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계 금융회사 중에 지금 신한은행 베트남이 1위를 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장세가? 그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계 기업이 외국계 금융회사 특히 은행은 1년에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게 맥스 5개밖에 안 돼요. 지점을 못 늘려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에 40층짜리 건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 은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년 기껏 해가지고 베트남 전역에 4-5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골라서 가거든요. 그 대신 모바일은 온라인은 무한대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한은행 베트남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뭐 이체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이 비율이 베트남 전체 은행의 평균치가 50%가 안 돼요. 근데 신한은행 베트남은 신한은행 고객들, 베트남 고객들의 비대면 거래가 지금 거의 70% 이상 육박하고 있거든요. 비율은 상당히 높네요.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창구를 찾아와서 가입한 사람들. 창구를 찾아가지 않고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고객한테. 은행에서? 예. 그런 서비스도 해요?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야, 그렇군요. 뭐 베트남 기업 중에서는 좀 떠오르는데 없어요? 그 중에서도 좀 베트남은 빈이 워낙 굳건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워낙 큰 기업들이 많아요. 베트남에는. 근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마산그룹이라는 게 마산그룹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마산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마산그룹이 우리 젓갈류 같은 식용유 유통 시장을 빈 유통을 마산이 다 인수했거든요. 그 유통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이라서 최근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라서 마산도 지금 좀 그렇지만 식음료와 관련해서는 마산그룹이 거의 베트남의 거의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피지사라든가 핀테크 쪽 이런 좀 민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외국인의 어떤 그 창업은 지금 막고 있으니 기존의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우회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최근에 제가 뭐 하나 프로젝트를 지금 전개할 때 우리나라에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베트남에 들어가야 되는데 베트남 하늘길이 닫혔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 전체가 이게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되다 보니 다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 이전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글로벌로 지금 많이 나갔고 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에 나가는 거를 장려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늘길이 닫히다 보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 대한 관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현지화가 100%죠. 현지화가 그러니까 인력적인 이동은 없어도 현지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은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현지화를 기본으로 하고 현지 기업을 현지에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를 한다거나 합병을 한다거나 그래 현지 기업에 확대를 할 수 있는 쪽에 자본과 뭐 네트워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는 일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현지화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냥 뭐 심정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나 잘 통한다고 생각되는 우리 한국 사람을 관리자나 책임자로 내보내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그렇죠. 내보내서 안정화시키는 거를 생각하는데 거기 현지인을 좀 밑에 직원으로 쓰면서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다 바뀌는 거네요. 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워낙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났었죠. 몇 년 전서부터. 네. 근데 지금 뭐 재미 본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재미를 봤으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베트남 부동산을 투자하면 최소한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한인타운에 가면은
부동산 거래하는 중개 사무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저도 지금 베트남 내에서는 레지던스 호텔 같은 데 묵고 있는데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뭐 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사고 그냥 분양을 받고 외국인 물량이 2015년 이후에 풀렸거든요. 그 전체 단지 내에 한 30% 정도가 외국인 물량인데 그 30%는 외국인끼리 주고받고 팔 수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물량을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제 어떤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묶어 놓으면은 최소한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처럼 분명히 수요가 높아질 거고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거의 근간은 그거예요. 베트남이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긴 공산주의 국가라 소유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베트남 분양을 받으면 50년 임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산다라는 게 사실은 1차 연장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100년까지. 근데 그 기간 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정도면 이제 주식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5년도 안 가잖아요. 올라가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일반인들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레지던스나 아파트들은 베트남 분들이 사기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물량은 거의 다 꽉 채워졌는데 나머지 70%의 그 물량 중에는 베트남 분들이 사야 되는데 베트남 자국민들이 사는 비율은 거의 없고요. 베트남에서 미국 가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돈번 교포들. 예, 그 교포들이 자국민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완판된 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 우리가 듣기로는 모든 게 다 완판이 돼가지고 그 우리 거 열기가- 외국인 거래 물량. 아, 외국인 물량만. 그러니까 네. 외국인한테만 인기가 더 과열이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아까같이 190개국하고 개방이 돼 있고요. 아까같이 유럽하고 이제 FTA 같은 거 체결하면서 많은 유럽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들어올 거고 한국도 많은 기업이 지금 들어왔고 기업인 그 사는 사람도 들어오면서 필요한 아파트 물량들이나 직원들을 위한. 예,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기한 거는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아파트 월세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요, 매년? 계속 올랐어. 그 지금도 저희가 사는 걸 물어보니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근데 좀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손해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 본 거죠.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은 돈 많은 애들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채를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돈이 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판매 가격은 그 베트남 사람이나 외국이나 똑같죠? 판매되는 분양가는. 제가 베트남 분양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어쨌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투자자들이 샀는데 뭐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는 뭐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 요새 코로나로 떨어진 거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보통은 이제 한국인들 아파트 사가지고 임대를 내놓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은.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가 있으면은 직원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연구용으로 쓰거나 그렇지 않고 투자용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보통 임대를 하는데 임대가 안 나가니까 임대 물량은 많고 임대가 안 나가니까 손해봤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 지인들이 또 몇 개 샀어요. 몇 개 사가지고도 있는데 그게 당장은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환경이 변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맞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막 공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이 아까 개방이 다 되다 보니까 유럽 위에는 중국, 러시아, 뭐 밑에는 호주, 뭐 뉴질랜드, 옆에는 뭐 한국, 일본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느낀 정도. 예. 비쌉니다. 근데 그 정도. 정말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베트남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지막 총평을 좀 하신다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 베트남에서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저 책 제목이 이제 나우 베트남에서 나우 베트남을 지금? 예, 나우 베트남을 얘기하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은 참 주춤했지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라고 평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트남은 아까 같이 포스트 차이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성장한지 글로벌에 있는 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봤습니다. 그거와 유사하게 베트남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로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기대 심리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기대 심리에서 코로나가 이제 작용한 거는 온라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이 교육열이 엄청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열이 우리나라도 대변이 뭐 교육열 뭐 대치동 엄마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베트남에도 오토바이 맘이라고 게 있어요. 애들이 학교 끝날 때까지 오토바이 대기했다가 애들 태워서 가는 어디 가냐면 학원에 갑니다. 아, 거기도 그래요? 심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애들도 과외 수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받았던 자녀들이 아까 같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기가 힘들게 벌었던 돈을 자식들을 서울로 올려 보내가지고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잖아요. 베트남 부모도 딱 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더 많은 이제 교육열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교육기관들이 전문화된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외국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대기 대한 기회는 정말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이 유교적인 사관을 갖고 있어요. 뭐 제 사례를 보면은 제가 통역을 한번 뽑은 적이 있는데 다리가 약간 좀 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인사한다고 할 때 안 오셔도 된다고. 아, 부모님이 회사 찾아와서 사장님한테 인사한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27명 왔어요. 27명 직원의 부모님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야? 그 직원의 가족들 27명이. 아, 직원의 가족들이?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이게 예라는 거를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베트남 들어갈 때 가끔 뭐 만약에 직원 집에 가면 선물 안 가면 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아, 직원 그럼 한국 들어왔다 가면은 직원들 선물 다 하나씩 뭐 그것도 사야 있고 누굴 만나러 갈 때도 선물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종종이나 뭐 담배나 남의 집 방문할 때. 남의 집 미원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베트남이 딱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거의 70년대, 80년대 초 그쵸. 그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들의 교육료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성장을 시키고 있고 그 성장이 지금 모든 공간에서 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만난 분 중에 그 방문 판매 네. 회사를 운영하시는 베트남에서 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쉽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 방문 판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방문 판매 사업이 과거 우리 웅진그룹 이런 데가 다 사실 맞아요. 방문 판매로 큰 회사들이잖아요. 요새 그 학습지 시장도 크고 있습니다. 학습지도 있죠. 예. 웅진 뭐 예, 이거. 맞아요. 그게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돈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베트남도 비슷한 궤적을 걸어갈 것이다로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벌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찬스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불안한 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치안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건드는 건 없는데 그 치안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렇지. 룰 같은 거, 제약 같은 거, 언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몰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의 없는데 일부의 불안함 정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된 것만 기준으로 비즈니스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베트남에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베트남에 와서 최소한 며칠은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어떻는지는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달은 지내보면서 네. 하여튼 오늘 그 나우 베트남 성장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 책을 내신 이정훈 대표님과 함께 정말 많은 그 베트남의 여러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껴지네요. 아유 그렇게 느꼈으면 다행입니다. 네. 그 내년도인가요? 후년에 회사 공개하신다고? 예, 이제 모 회사가 지금 핑거라는 회사인데 IPO 이제 심사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 좀.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정훈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